안녕하세요. 네. 형소법이 지난번 1차보다는 조금 어려웠죠? 쉬웠어요? 조금 어려웠죠? 많이 어려웠어요? 아마 여러분이 지난번에 시험 보고 나와서 봤을 때하고 오늘 다시 보면요. 이거 왜 어려웠지? 이 생각 좀 들었을 거예요. 다시 읽어보면 이상하네? 지금 보니까 되게 쉬운데? 이런 생각 들었을 겁니다.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형소법 문제가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과거에는 이렇게 설문을 딱 보면 답이 보이는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1, 2, 3, 4 그러면 다 안 읽어도 2번이구나. 그럼 다른 거 몰라도 맞출 수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좀 적었어요. 이번에는 설문을 1번 읽어봐도 뭐지? 2번 읽어봐도 뭐지? 3번, 4번 다 읽어봤어. 다 읽었는데도 뭐가 딱 떠오르지가 않아. 다시 읽어보니까 3번이구나. 이렇게 되는 문제가 좀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알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이게 눈앞에 확 보이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불안하잖아. 더군다나 이번에 뭐 국사도 좀 어렵고 막 그래가지고 좀 시간도 좀 부족했을 때고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봤는데 또 답이 탁 눈앞에 안 보이고 하다 보니까 긴장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섞여서 여러분 조금 체감 난이도가 1차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여튼 1차보다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문제 자체가 아주 어려운 시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번 2번 정도 읽으면 답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 좀 잘하셨던 분들은 처음에는 조금 이거 뭐지 했다가도 이거 그거구나 이렇게 하고 아마 넘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점수가 뭐 떨어지신 분도 계시고 오르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문자 받은 것 중에 우리 경찰학 같은 경우는 장정훈 교수님은 뭐 다른 과목을 하다가 뭐 사회인가 뭘 하다가 2달 전에 경찰학으로 바꿨대요. 근데 2달 만에 이번에 90점 나왔대요. 2달 해가지고 문자 왔더라고. 2달 만에 90점을 맞게 해준 장정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형법 밴드에 올라갔다든가 뭐 그렇게 올라갔다고 그러던데 제가 그거 보고 대단하다 그랬었는데 영어도 뭐 제가 보니까 핫쌤이 거의 뭐 단어 다 맞췄다며요. 그 단어 다 맞췄다고 그래가지고 그 좋은 데이트 강 들으신 분들은 단어는 뭐 다 맞았을 거라고 막 그러는데 들어도 틀리신 분이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들으신 분들은 단어는 다 맞출 수 있었을 거라고 이지면 얘기하더라고요. 뭐 문법 독해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적중 이번엔 처음에 원래 핫쌤이 원래 적중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더 많이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형소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시험 보러 갈 때 한 분이 2단계 할 때 저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신 분이 교수님 계속 꽈락이에요. 꽈락이 이렇게 문자 왔어요.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그냥 계속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믿고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끝까지 꽈락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2단계 깔 때까지 계속 꽈락이었대요. 그리고 시험 보러 가는 전날 저한테 문자를 뭐로 보냈냐면 교수님 말대로 30점 맞던 사람이 실제 시험에서 90점 맞는 기적을 보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더라고. 제가 그래서 용기가 대단하다 이렇게 보냈는데 실제 시험 자기 채점한 걸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진짜 90점 맞았어요. 2단계 때 계속 30점 맞았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이게 기본을 정확히 하고 배운 것만 안 틀리게 하면 90점이 나온다니까. 전에는 제가 지난번 2단계 때는 50점 맞았던 사람이 90점 맞았다고 얘기했었죠. 이제 바꾸려고요. 30점 맞았던 사람이 90점 맞는다고 할 건데 제가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배운 거를 착실하게 하신 분들은 점수가 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점수가 좀 떨어지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일단은 시간이 부족해서 당황하신 분들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눈앞에 이게 뭐가 설문이 좀 안 보이다 보니까 그게 이 당황하다 보면 설문이 좀 길잖아요. 이번에 시험이. 그죠? 설문이 길다 보면 읽다가 불안해져 버려요. 착실하게 차분하게 읽으면 끝까지 읽으면 알 수 있는데 중간중까지도 뭐 답이 안 보이면 불안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불안해지면 이거 뭐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거 뭐지? 이렇게 되다 버리면 아는 거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아는 거 틀려서 점수가 조금 내려갈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아는 거 실수한 게 전에 시험보다는 실수를 한두 개 정도는 더 하셨을 것 같아요. 실수를 한두 개 정도 더 해서 조금 형소법은 전에보다 한두 개 정도가 좀 평균이 내려가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자 하여튼 저 설명을 쭉 해봅시다. 자 1번 한번 보세요. 우리 그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이번에 또 전에도 이렇게 한번 풀어서 나왔었죠. 이번에 또 풀어서 나왔는데 그 기억번에는 고문을 받지 않는다죠. 고문을 받지 않는다. 그다음에 그 둘째 줄에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진술거부권이에요. 진술거부권. 그 다음에 니은번은 뭐예요? 영장주의죠. 영장주의.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영장 받아서 제시해야 된다. 두 번째 그 셋째 줄에 현행범인 경우에 또 그다음에 장기 3년 이상은 긴급체포죠. 우리 헌법에는 현행범과 긴급체포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하지만 후에 뭐 받으라고 돼 있어요? 영장 받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안 받고 있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근데 원래는 영장 안 받는 건 좋은데 나중에더러 받아라라고는 헌법에는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그래서 그 사후영장 얘기했었잖아요. 이 경감부 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사후영장이. 그다음에 디귿번에 누구든지 해서 그 변호인 조력 받는 거. 그다음에 거기 셋째 줄에 보면 국선 변호인도 나와요.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한다. 그다음에 니을번은 적부심이죠, 적부심. 미음번은 뭐예요? 첫 줄은 자백 배제 법칙.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그 다음에 셋째 줄에 가면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이건 뭐예요? 자백 보강 법칙이죠. 배제 법칙과 보강 법칙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증거 법칙 중에 헌법에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요 자백 배제하고 보강밖에 없어요. 석방제도 중에 헌법에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니을번에 있는 적부심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중요한 거 영장 받아라. 영장 받는 거. 또 하나 체포하기 전에 하는 거 미란다 원칙 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체포하고 나서 하는 거 통지하는 거. 이런 게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헌법에 있습니다. 이건 두 문자 외우셔야 돼. 자꾸 나오는데 두 문자 안 외우시면 안 돼요. 두 문자 잘 외워두시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헌법에 있는 거 전부 다 헌법에 있는 겁니다. 여기는. 자, 2번은 함정수사 문제. 이거 뭐 간단하게 나왔죠, 이번에. 기억번에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위를 유발케 하는 거. 범위발행 함정수사 위법이고. 니은번 이렇게 범위발행 함정수사를 하게 되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다. 그죠? 그래서 무슨 판결 때려야 된다? 공소기각 판결 때려야 된다. 어쨌든 무효라는 건 맞아요. 디귿번에 범위를 가진 자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 건 기회 제공형이니까 위법이 아니다. 다 맞죠, 이거는. 자, 3번의 불신검문 역시 쉽게 나왔습니다. 1번에 보면 우리 불신검문의 대상이 안하려죠. 안하려. 어떤 여기 나와 있는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 있고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하고 하려고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이 세 사람이거든요. 여기 지금 안다고 이 사람이 나왔죠. 안하려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근데 안다고 이 사람 할 수 있다는 거고. 이번에는 우리 경찰서에 가자고 하는 건 두 가지죠. 불교 두 개.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될 때, 요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도 2번도 맞고. 3번에는 이제 우리 절차에서 신분증 보여주는 거, 소속 성명 밝히는 거, 목적 이유 설명하는 거, 동의 장소 밝히는 거. 4번 경찰서에 동행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뭐 나머지는 다 맞고 꼭 우리 해줘야 되는 거 변호인 도움 받을 권리 알려줘야 된다고 그랬죠. 알려줄 필요가 없다 그러면 X.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4번에 보시면 구인 나왔네요. 구인. 자, 우리가 원래 구속이라는 건 구인도 할 수 있고 구금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구속영장 받으면 뭐 할 수 있어요?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게 뭘 말하냐면 구인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어요. 구금도 할 수 있는 게 구속영장인데 구속영장은 구속영장인데 구인만 할 수 있는 구속영장이 있었죠. 우리 영장 실질심사할 때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서 나한테 데리고 와라고 해서 발부하는 영장,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그럼 원래 구속영장에 나오면 사람을 10일 동안 잡아둘 수 있지만 경찰이 이것만 하라고 나오면 몇 시간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요? 이거 24시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인만 할 수 있게 할 때는 요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인만 할 수 있는 거는 24시간. 그래서 그 24시간이고 이번에 우리 적부심 우리 외웠던 게 적부심은 신문에서 결정하죠. 결정하면 뭐를 못 해요? 불복할 수 없다 이거였죠. 우리 신문이 몇 시간? 48시간. 결정이 24시간. 원래 불복 못 하는데 뭐는 불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피의자 보석은 불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었죠. 이게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482로 이사를 가면 불복할 수 없어. 돈 있으면 할 수 있어. 이게 돈 내고 나가는 거잖아요. 돈 있으면 할 수 있어. 482로 이사 가면 불복할 수 없어. 돈 있으면 할 수 있어. 48시간 맞습니다. 이거 48시간. 그거 맞고 그 다음에 3번에 이거는 아주 많이 나왔던 거 의제 공소시효 몇 년? 25년 30년 틀렸고 공소시효 우리 여러분 계산하는 거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사형이 몇 년? 25년 무기가 15년 장기가 10년이 넘어가면
10년. 10년. 그러면 무, 시보, 사형, 이호, 심심 해서 이렇게 했죠. 자, 이거 말고 이렇게 나오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5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나오면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오, 이, 김, 치 바로 해버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물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10년 미만의 징역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5년 이상 10년 미만은 무조건 7년이에요. 그래서 오, 이, 김치, 신미, 김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5년 미만의 징역이 나오면 오미징, 오징어 생각을 하고 있죠. 오미징오 바로 해버리면 되고 5년 이상의 자격정지가 나오면 오이자 세, 오이자 세. 5년 미만의 자격정지가 나오면 오미자 하나. 이렇게 돼. 벌금 벌써 오네 그랬잖아요. 벌써 오네. 벌금은 5년 이렇게 안 해놓으면 헷갈려요. 이거 이렇게 바로 해버리셔야 돼. 그래서 오이자 세죠. 3년 맞죠? 틀린 거는 3번. 자, 5번에 기업번에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자 현행범 맞고, 니은번에 우리가 실행 직후인자라고 할 때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누구의 입장에서? 체포하는 입장에서 맞고, 디귿번에 현행범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현행범 체포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체포하면 당연히 적법이 아닌 거고, 니을번에 체포할 때 사유, 변기 네 가지. 그래서 다 맞고요. 이런 거 쉽게 나왔죠. 자, 6번. 경찰은 체포할 때 필요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내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 우리가 사람을 잡으려고 할 때는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이번에 긴급 체포를 했을 때는 체포한 때로부터 몇 시간? 24시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3번에 현장에서도 할 수 있고, 4번에 범행 중 범행 직후의 장소에서 범죄 장소 할 수 있죠. 다만 이거는 사후영장이 우리가 범인을 체포했을 때는 몇 시간이네? 48시간 이내인데 범죄 장소는 체포를 안 했기 때문에 48시간은 제한이 없이 그냥 뭐라고만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체 없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죠. 지체 없이. 24시간 틀렸죠. 지체 없이. 7번. 그 증거의 공을 압수물은 가함부할 것인지 여부가 태양, 경중, 증거로서의 가치, 은닉, 인멸, 훼손될 위험 등등등 끝에 셋째 줄 끝에 하나 좀 의미 있는 얘기가 있죠. 피압수자 등의 불이익의 정도 등. 이 피압수자가 받은 불이익 관련해서 판례 나온 게 하나가 폐수를 흘렸다고 해서 공장 부지 같은 걸 전부 압수해버린 건 너무 위반하다 그런 말 나오잖아요. 가함부할 때도 그렇고 압수할 때도 그렇고 다 고려해요. 이런 거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2번에 우리 통지하는 게 세 가지가 뭐 있었죠? 통지하는 게 환부, 가함부, 대가보관 세 가지는 통지합니다. 그러니까 환부할 때도 통지해 줘야 돼요. 물론 이해관계한테 다 통지해 주기 때문에 피해자, 피의자 다 통지합니다. 이것도 설문 많이 나왔던 설문이죠. 이것도. 3번에 피해 압수자 등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환부 청구권을 포기했다. 환부 청구권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환부 청구권은 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포기 안 되는 거 우리 형사법에 5개 뭐 있었어요? 포기가 안 되는 거? 요 딱 5개가 포기가 안 된다고 그랬죠. 고소권 포기 안 되고, 약식 명령에 대해서 정식 재판 청구권 피고인이 포기할 수 없고, 진술 거부권 포기 안 되고, 지금 나오는 압수물 환부 청구권 포기 안 됩니다. 그래서 환부 청구권이 포기가 안 됐기 때문에 포기해도 안 없어져요. 그럼 수사기관은 환부해 줘야 돼요. 이게 뭐죠? 상속권. 상속권은 사형과 무기를 받은 피고인 포기 안 되는 거. 그 5가지 있었죠. 고약, 진압상. 이게 압수물 환부 청구권. 압수물 환부 청구권을 포기해도 환부 청구권이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환부해 줘야 한다. 따라서 환부 의무가 면제된다? 틀렸죠. 환부 의무 면제되지 않고요. 환부 청구권이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틀렸죠. 4번에 우리 그 4번을 확보하는 경우인데 검사가 나왔네. 검사. 자, 우리 환부는 하야한다고 가함부는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가함부가 하야한다가 나올 때는 증거의 만으로 나올 때가 한 번 있었고, 증거의 만. 그다음에 증거애로 나와도 하야한다가 하나가 뭐였어요? 요거죠, 요거. 수사기관 나왔을 때 검사는 사본을 확보하는 경우 등 이렇게 나오면 하야한다라고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끝에 환부 또는 가함부 하야한다. 맞죠? 그 틀린 거는 3번.
8번에 증거 보존.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존하지 않으면 일단 사람 체크하셔야 돼.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여기에 뭐 피해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시기 체크해야 되죠. 1회 공판기일 전 체크해야 되고, 판사 체크해야 되죠. 수임 판사한테 하니까 판사에게 체크해야 되고, 청구할 수 있는 것 중에 뭐 들어가면 안 돼요? 피의자 신문 들어가면 안 되지. 피의자 신문 없으니까 맞아요 이거. 2번에 증거보존은 1심 1회 공판기일 전에 하나요? 맞고, 재심에서는 안 되죠. 증거보존 허용되지 않는다. 3번에 우리 서류 열람자, 이게 옛날에 한번 나왔었는데 법원의 허가가 아니라 누구의 허가? 판사의 허가, 판사의 허가. 이게 수임 판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수임 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열람 등사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허가가 틀렸습니다. 4번에 우리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해야 된다. 맞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 9번. 여러분 시효가 정지됐다가 다시 진행할 때 언제 진행해요? 공소기각과 관할의 재판, 위반의 재판이 확정될 때. 자, 이거 왜 이 두 재판만 시효가 진행된다고 그랬습니까? 자, 이건 봐보세요. 공범이 둘이 있어요. 이 공범입니다. 공범 중에 한 놈은 도주를 했어요. 얘는 검거가 됐습니다. 그럼 얘는 검거가 돼서 얘가 공소제기가 돼요. 얘가 공소제기 되면 범인 중에 한 놈만 공소제기 돼도 시효 정지는 같이 정지되죠. 같이. 그럼 얘는 시효 정지. 얘도 정지. 이거 언제 다시 진행합니까? 다시 진행하는 거. 얘는 어차피 재판이 끝나야 되잖아. 왜냐하면 법원이 재판이 진행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어쨌든 법원의 재판이 끝나야 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법원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시효가 계속 멈춰 있어요. 그럼 확정 딱 되면 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근데 얘는 재판받은 적이 없는 놈이죠. 그래서 모든 재판이 다 나오면 얘는 무조건 진행을 해요. 그러나 얘는 확정 판결을 받은 놈이잖아. 확정 판결을 받은 놈은 무슨 힘이 발생합니까? 기판력이 발생하죠. 그럼 기판력이 발생한 재판을 또 공소제기 할 리가 없죠. 그럼 이때는 다시 시효가 진행되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시효가 진행이 되겠죠. 공소제기를 못하는 경우가 시효가 진행될 리가 없잖아. 그럼 이 확정 판결을 받은 놈을 다시 공소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때만? 뭐가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야지. 그러면 재판 중에 유죄, 무죄, 공소기각, 관할위반, 면소가 확정이 됐다고 칠 때 이 중에 기판력, 유죄, 무죄, 면소는 기판력이 발생해 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공소기 할 수가 없잖아. 그럼 그나마 공소기 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못 하잖아요. 이건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다시 공소기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두 개의 재판이 확정되면 공소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효를 진행을 시켜야 돼요. 얘는요, 재판 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재판이 나와도 다 시효가 진행된단 말이에요. 이거 기판력 때문에 다뤘잖아요. 기판력 때문에. 공소기각과 관할위반은 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효를 진행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딱 규정 그대로 내잖아요. 그냥 공소기각과 관할위반의 재판. 소말리아 해적 판례죠. 10번에는. 자, 기억번의 토지관할. 토지관할은 기준이 현재 주거죠. 현재 주거. 거기 현재지, 범죄지, 주소지, 거소지. 이 네 가지입니다. 이 중에 현재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임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끌려온 장소도 현재지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니은번,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실 체포할 수 있는데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람, 즉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하게 되면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해야 한다. 근데 이 즉시라는 개념이 문제가 된 게, 우리 소말리아 해적을 잡은 거는 군인이 잡았죠. 군인들이, 청해부대 군인들이 소말리아 해적을 잡았는데 군인이 잡는 건 뭐라고 했어요? 사인이 잡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했으면 즉시 인도해야 되는데 소말리아 해적을 우리나라까지 데리고 오는데 며칠 걸렸어요? 근 10일 걸렸어요. 9일 이상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검거해놓고 한 10일 정도 돼서 인도를 했잖아요. 이걸 과연 즉시 인도할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우리 판례가 즉시를 뭐로 해석했다? 꼭 시간상으로, 거기 있는 것처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되지는 않는다. 9일이 지났어도 뭐로 해석할 수 있다?
즉시로 볼 수 있다. 그럼 이 9일이라는 걸 어떻게 즉시로 보느냐? 여기서 말하는 9일은 뭘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다? 지체를 하지 않았으면 된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 그러면 틀리죠.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되면 꼭 그때 인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소말리아에서 잡자마자 바로 인도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소말리아에서 우리나라까지 데려오는 동안 군인들이 지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뭐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즉시로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설문 자체를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뭐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설문을 중간에만 살짝 바꿔놨기 때문에 아니 뒤에만 살짝 바꿔놨기 때문에 중간에만 살짝 바꿔놨기 때문에 앞뒤말이 안 맞아. 거기 보시면 즉시라고 하면 반드시 체포 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 그래 버리면 뒷말이 많이 안 돼 버려요.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즉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하지 않는 걸 뜻한다. 이래야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둘째 중에 틀렸죠? 시점이어야 한다. 여기가 틀렸어요. 중간에. 급하면 이건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틀릴 수 있죠. 이게 실수야, 실수. 몰라서가 아니라. 자, 리을 번역.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후 현행범인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몇 시간 이내? 48시간 이내 청구하고 청구하지 않으려면 즉시 석방하는 것이고 미음번에 현행범인을 사인으로부터 인도받았다면 구속영장 청구 시한인 48시간은 기산점은 인도받은 때죠. 그래서 거기 디귿 하나 틀렸죠. 그죠? 지금 와보면 쉽죠?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때 느낌하고 전혀 다르죠. 이거 왜 내가 이거로 헷갈렸지? 아마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지금은. 왜냐면 보니까 되게 쉽구나 설문 자체가. 근데 그때는 왜 어려웠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확 안 보여서 그래요. 확 안 보여서. 그리고 당황하고 막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아마 점수 떨어지신 분들은 실수로 떨어지신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실수해가지고. 자, 11번 진술거부권입니다.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 대상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해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된다. 수사를 개시하면 뭐가 되니까? 피의자가 되니까. 그래서 그때 인정된다. 근데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어도 증거 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이번에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공판 절차에 계속 중인 자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도 보장되죠. 1번하고 2번하고 내용이 다르죠. 1번은 진술거부권이고요. 2번은 진술거부권이고요. 1번은 뭐예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죠. 우리 진술거부권과 고지받을 권리는 다르다고 그랬죠. 진술거부권은 모두에게 다 있어요. 뭐 피의자든 피의자 아니든 다 있는데 고지받을 권리는 피의자와 피고인에게만 있기 때문에 1번처럼 고지 대상이 되는 사람, 즉 고지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수사를 시작해야 된다. 피의자한테 되는 것이고 2번처럼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있다. 차이점 아시고 그 다음에 이 진술거부권은 셋째 줄 행정 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 절차에 있어서도 보장된다고 그랬죠. 되지 않는다 X.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여러분 진술거부권에서 거부할 수 있는 진술은 어떤 건 진술이죠? 형사 책임에 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잖아요. 거부하는 거는 형사 책임에 관한 진술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나 행정 책임에 관한 진술은 거부할 수 없어요. 이것만 거부할 수 있는데 지금 얘기는 뭐예요? 국회에서도 진술거부권이 인정된대. 요거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술의 내용이 형사 책임에 관한 거야 되고 진술하는 장소가 국회라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은 꼭 법정에서만 진술거부권 행사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국정감사하죠. 국회에서 국정감사할 때 국회의원들이 부르죠. 당신 나와. 당신 뇌물 먹었어 안 먹었어 물어보겠죠. 이거 형사 절차가 아니잖아. 국회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래도 뇌물을 먹었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대답하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여기서 뇌물 먹었다고 해버리면 나 처벌받는데? 아니 저는 안 받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그게. 알겠죠? 이게 지금 요거는 행정 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 절차는 장소예요. 장소. 내용이 아니라 장소. 여기서도 얼마든지 진술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내가 여기서 말 잘못했다가 형사처벌 받을 것 같으면 말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장되지 않는다 X.
3번에 재판장은 공판 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그 다음에 인정신문하죠. 맞고. 4번 조사 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거라면 나는 참고인이 돼버리죠. 그러면 나는 진술 거부권 뭐 고지받고 뭐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나는 고지를 못 받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 돼. 그럼 나도 관련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는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더라. 그래서 실질이 뭐다? 피의자 신문조서의 성격을 갖고 있더라. 자, 이게 뭐냐면 사장하고 이사가 업무상 횡령을 했어요. 두 사람이 공범이에요. 자, 두 사람이 업무상 횡령을 한 거야. 경찰에게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누구를 먼저 조사했냐면 격리 직원을 먼저 부른 거예요. 격리 직원을 불러서 격리 직원을 조사를 먼저 합니다. 격리 직원 조사했더니 격리 직원이 얘기를 해. 한 거 맞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부릅니다. 일단 사장부터 부르는 게 아니라 이사부터 부릅니다. 먼저 이사를 불러 조사를 해요. 이때 피신 조서를 받아요? 진술 조서를 받아요? 뭘 받아야 될까요? 자, 원래는 수사를 시작했다면 뭘 받아야 돼요?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아야 돼요. 그죠? 원래는 수사를 시작하려면 피의자 신문 조서 받아야 돼. 수사를 시작했다면. 근데 경찰관들이 보통 이런 경우에 진술 조서를 먼저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 진술 조서를 먼저 받냐면 경찰관들이 첩보를 입수해서 수사를 시작할 때는 인지서라는 걸 작성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인지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아요. 그래서 경찰관이 일단은 격리한테 조사를 해보고 나서 의심은 들었지만 먼저 불러다가요 진술 조서를 먼저 받아요. 내가 격리한테 다 물어봤다. 네가 사장이랑 해가지고 업무상 횡령했다고 하던데 맞지? 그럼 얘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걸 확인하고 인지서를 작성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뭘로 작성해? 피신조서를 다시 작성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건 이제 우리 실무상 얘기야. 실무상 보통 범인을 첩보 같은 걸 입수해서 경찰이 조사를 받을 때는 고소를 받았으면 그냥 바로 피신조서 작성해버려요. 고소 들어오면 바로 수사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첩보 같은 걸로 해서 수사를 시작할 때는 경찰관들 한번 확인하는 자체를 거친단 말이에요. 그 확인을 해보고 얘가 먹었다고 하면 먹은 게 아니라 얘가 뭐 횡령을 했다고 하면 그거를 하고 확인하고 인지서를 작성해요. 맞는 것 같다. 그리고 피신조서를 다시 작성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경찰관들이 여기에 진술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아직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요. 이때 뭘 고지하지 않냐면 진술거부권을 고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요때 고지한단 말이에요. 이제 피신조 작성하니까. 그럼 이때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요. 그럼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뭐가 문제야?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요 단계에서 만약에 얘가 피해자라면요. 고지해야지. 피해자 아니라면 고지 안 해도 되죠. 근데 서류 형태는 뭘로 돼 있어요? 진술조서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찰관은 진술조서니까 내가 고지 안 해도 된다. 나는 이거 피의자를 조사한 거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법원은 실질적으로 판단한단 말이야. 인지서를 작성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이미 수사를 시작했는가를 보는데 이게 없었다면요. 이거 괜찮아. 이게 없었다면. 격리 직원을 조사한 게 아니라면 이때 비로소 조사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게 괜찮은데 격리 직원을 이미 조사했기 때문에 뭐가 이미 벌써 나왔어요. 범죄 혐의가 벌써 나와버렸잖아. 의심이 벌써 생겨버렸잖아. 그럼 혐의가 시작돼버렸으면 이건 뭐예요? 수사 시작해버린 거야. 이거는 벌써. 그래서 이건 수사를 시작한 걸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경찰관들이 내가 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진술조서로 작성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법원은 뭐라고 그래요? 너 이미 격리 직원 조사했었잖아. 그리고 이미 횡령했다는 거 의심 갖고 시작했잖아. 그럼 이때는 이미 혐의가 있어버린 시점이기 때문에 이 단계는 벌써 뭐라고 봐야 된다? 수사를 시작한 걸로 봐야 된다. 그래서 네가 진술조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뭐 고지해야 된다?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된다. 더군다나 얘가 참고인이 아니잖아. 뭐예요? 같이 한 거 확인하는 거잖아. 지금 너 사장이랑 같이 횡령했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참고인 수준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얘도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때는 아무리 진술조서를 작성했어도 뭐 고지해야 돼요?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미 이번 전에 많이 봤었죠. 그러니까 지금 서류를 피신조서를 작성하느냐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 혐의가 벌써 생겼냐 안 생겼냐가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실무상 이렇게 하지 않고 격리 직원을 조사한 적이 없어요.
첩보만 입수했어. 첩보만. 그럼 경찰관은 첩보만 있기 때문에 아직 의심이 생기지는 않고 일단 이사를 불러봐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본다고. 이거는 내가 얘를 수사를 해야 될까 말까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부르는 경우 있어요. 그때는 뭘 작성해요? 그때는 진짜 진술조서를 작성해요. 물어본다고. 이사가 자기는 전혀 횡령한 거 없대. 이사를 불러봤더니 자기가 들은 첩보가 말이 안 되는 첩보야. 그럼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걸로. 수사 안 들어가요. 그런 경우는 괜찮아. 근데 이미 경찰관이 누구를 조사해가지고 격리 직원을 조사해가지고 이사가 업무상 횡령에 혐의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지금 이사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사를 불러서 조사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수사를 시작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벌써. 그럼 그때는 진술조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피신조사하고 똑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나와. 실질적으로 뭐가 돼버린다?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거는 수사를 시작했다고 봐야 된다. 그럼 이거는 어쨌든 서류가 진술조서라고 해도 이 사람은 피의자와 신분이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뭘 고지해야 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된다. 많이 나오는 판례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11번은 틀린 게 2번입니다. 12번 간이공판.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자백했다면 합의보고 관할 사건이라 할지라도 간이공판 할 수 있다. 우리 간이공판은 유영철 사건도 간이공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영철 사건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간이공판은 사건의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 몇 심이기만 하면? 1심이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의보 사건도 당연히 간이공판 할 수 있고. 니은번 간이공판 절차의 결정의 요건으로 자백이라 함은 뭘 다투지 않아야 된다. 범죄가 되려면 요건 3가지.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요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다투면 뭘 못 가요? 간이공판 못 가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간이공판은 밑에도 뒤에도 나오는 문제 설문도 똑같은 취지인데 간이공판은 뭐를 간단하게 하는 거죠? 간이공판은 증거조사를 간단하게 하는 거잖아. 그럼 간이공판은 왜 증거조사를 간단하게 합니까? 피고인이 뭘 했기 때문에? 자백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백을 했기 때문에 간이공판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간이공판 절차는 뭘 간단하게 하냐면 증거조사를 간단하게 하는 게 간이공판이에요. 그럼 왜 증거조사를 자백한다고 해서 간단하게 합니까? 이거 뭐라고 했어요? 자, 원래 어떤 사실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어떤 사실을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인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럼 증거는 왜 필요하냐?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모르니까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검사는 죽였다고 하고 피고는 안 죽였다고 싸운단 말이야. 그럼 판사 입장에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모르잖아. 뭘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증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간이공판은 어떤 경우냐? 검사가 죽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뭐래? 맞아요? 이렇게 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죽인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 놈이 서로 싸우면 그때는 증거가 정말 중요해요.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야, 증거 가져와봐. 내가 증거 보지고 확인할게. 이렇게 하겠지만 둘이 다 인정하는 거야. 검사도 뭐래? 얘가 죽였어요. 피고인도 뭐라고 그래? 맞아요. 제가 죽인 거 맞아요. 둘이 싸우지를 않네. 그럼 싸우지 않으면 증거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증거 필요 없지 사실상. 둘 다 인정하는데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그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증거 필요 없는 거야. 그런데 증거 필요 없으면 그냥 증거조사 안 해버리지. 근데 간이공판도 증거조사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유는 뭐야? 우리 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증거 재판주의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에 인정한 무조건 뭘 갖고 하래? 증거를 하라고 딱 돼 있잖아. 여러분 엄격한 증명 배웠잖아. 사실에 인정은 증거를 갖고 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판사가 딱 보니까 별로 증거 필요 없어. 둘 다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판사 마음은 뭐야? 뭐 증거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둘 다 인정하는데? 이 마음인데 우리 법에는 뭐라고 하라고 돼 있으니까? 증거 가지고 하라고 돼 있으니까 판사는 뭐라고 그래요? 별로 필요는 없는데 법에서 하라고 돼 있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다. 야, 증거 갖고 오긴 갖고 와봐. 대신에 니들이 둘 다 인정하니까 굳이 이게 증거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형식적으로 하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내가 봤을 때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형식적으로 하자. 그래서 하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간이공판은 하기만 하면 된다야. 하기만 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법에 있는 엄격한 증거조사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간이공판이라는 것은 증거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검사와 피고인이 서로 다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다투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증거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증거조사를 간단하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백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다투지 않아야 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다투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다투지 않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원래 증거 가지고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이 3가지는 다 증거 가지고 인정해야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증거를 대충 봐버리겠다잖아.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다투지를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다투면요, 이거 뭘 갖고 정확히 확인해 봐야 돼? 증거 갖고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이공판에서의 자백은 원래 우리가 말하는 자백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백 배제나 자백 보강에 가면 그때 자백을 뭐라고 그래요? 구성 요건만 인정하면, 위법성을 주장해도, 책임을 주장해도 뭐로 본다? 자백으로 본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자백의 개념이야. 그러나 간이공판에서 자백은 표현은 자백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 자백은 정확한 의미가 뭐다? 다투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 중에 하나라도 다퉈버리면 간이공판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연장선상, 자, 피고인이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을 다투지 않습니다. 내가 죽였다라는 걸 다 인정해요. 나이가 범죄되는 거 맞대 라고 하는 놈이라면, 이렇게 나오죠. 하는 놈이라면 검사가 증거를 제출해가지고 판사는 얘가 죽인 거 맞아요, 자 증거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피고인이 맞아요, 제가 죽인 거 맞아요 라고 인정하는 놈이 판사님 그 증거 조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놈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범죄를 다 인정하는 놈이 그 증거 쓰지 마세요 이렇게 다투는 놈은 또라이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죠? 아니 제가 죽인 거 맞아요, 다 인정해요, 다 인정해요, 근데 그 증거 쓰지 마세요. 그거 왜 증거 쓰십니까? 이렇게 하면 인정하는 놈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피고인이 다투지 않으면, 자기가 범죄가 되는 걸 다투지 않는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다투지 않을 것이다야. 않을 것이다. 피고인이 명백하게 증거 동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지 범죄를 인정하는 놈이 증거를 다툰 놈이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를 인정한다면 증거도 다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증거를 써도 된다고 동의한 걸로 간주하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건 그야말로 간주예요. 그럼 간주라는 건 뭐냐? 피고인이 명백하게 내가 증거 동의합니다라는 말 안 했어. 피고인은 뭐만 인정했어? 자기가 죽였다는 것만 인정했단 말이에요. 내가 죽인 거 인정합니다. 죽였다라는 것만 인정하지만 죽였다는 걸 인정하는 놈이 증거를 다툴 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아무 말 없으면 범죄를 인정하는 놈은 뭐도 인정한 걸로 봐버리자, 증거도 동의한 걸로 봐버리자. 이게 일반적인 얘기란 말이야. 그러나 어디 세상에나 또라이는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또라이 있어. 그게 뭐라고 그래? 제가 법정에서 죽인 거 맞습니다라고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근데 읽지 마세요, 이런 놈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증거 동의를 간주를 하는데 뭐가 없을 때? 이가 없을 때만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뭐 피고인이 내가 범죄를 인정하는데 그래도 그 증거 쓰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안 써야지. 근데 그런 말을 안 한다면, 범죄를 인정하는 놈이라면 당연히 뭐도 증거도 다투지 않을 거다라고 보니까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 이해해버리면 그건 뭐 할 수 없지. 그건 증거 동의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그 문제 밑에 보면 미음번 봐보세요. 미음번.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했어요. 여기서 명백하게 자백했지만 간이 공판 절차에 내려진 경우를 할지라도 변호인이 전문 증거에서 뭘 제기해버리면 이의를 제기해버리잖아. 그러면 얘가 인정한 건 범죄만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범죄는 인정했지만 증거에 대해서는 다투겠다잖아. 그럼 그때는 증거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증거동의는 간주시킨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효력이 의제되지 않는다예요. 자, 니은번으로 다시 올라가시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다 진술하지 않는 걸로 충분하다. 무슨 뜻이에요? 다투지만 않으면 된다야. 다투지만 않으면 된다. 명백하게 내가 죽였고요, 정당방위 아니고요,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냥 다투지만 않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디귿번.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뭘 다투는 거예요? 책임을 다투고 있잖아. 그럼 이건 간용판 못 가는 거죠. 그다음에 니을번. 우리 증거 법칙이 네 가지가 있는데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전문 법칙, 보강 법칙 네 가지가 있는데 항상 적용되는 법칙. 어떤 절차에든 적용되는 법칙이 두 개가 뭐라고 써요?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요 두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단 말로 하면 무조건 틀린다고 그랬어요. 이거 나왔잖아. 거기 보면 자백 배제 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고문에 한 자백을 써도 되는 절차는 없어요. 그래서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과 자백 배제 법칙은 어느 절차든 적용입니다. 우리가 적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절차는 뭐예요? 법칙은 전문 법칙과 보강 법칙만 그렇단 말이에요. 보강 법칙과 전문 법칙은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외우셔야 돼. 그러나 위수증과 자백 배제는
무조건 적용해요. 여러분이 축구를 할 때 원칙이 하나 있어. 규칙이. 무슨 규칙이 있느냐? 축구는 발로만 해야지 손으로 공을 잡으면 안 된다야. 그게 하나의 규칙이잖아. 그럼 원래는 손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지만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누가 잡을 때는, 골키퍼 잡을 때는 손으로 잡아도 되잖아. 그러면 손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규칙은 필드 있는 사람들은 그 규정을 적용하지만 누가 잡을 때는, 골키퍼 잡을 때는 적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게 보강법칙이나 전문법칙 같은 거야. 보강법칙이나 전문법칙은 적용할 때도 있고 적용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를 할 때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버린다. 이건 골키퍼든 필드 뛰는 놈들 다 그건 더 적용해야 되는 거야.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 이건 누구나요. 어디서나. 그게 자백배제법칙과 보강법칙이란 자백배제와 위수증이란 말이야. 자백배제나 위수증은요, 골키퍼 하든 선수가 하든 뭐 공격수가 하든 다 지켜야 되는 원칙이야. 그러나 손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원칙은 골키퍼는 안 지켜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법칙이 두 개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어떤 절차든 적용되는 법칙이 위법수입증과 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이고, 적용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법칙. 골키퍼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공격수에게는 적용되고, 이런 거 손으로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원칙이 뭐예요? 전문법칙과 보강법칙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간이공판에서 적용되지 않는 법칙은 무슨 법칙이에요? 전문법칙이잖아. 왜? 증거동의가 간주되니까. 그래서 이 위수증하고 자백배제가 적용되지 않단 말로 하면 무조건 틀린다고 그랬어요. 이거. 그래서 거기 옳은 것이 4개. 자, 13번 봅니다. 이건 답을 줬죠. 1번에 보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아예 답을 해놨잖아. 자, 우리 공소장 변경이란 건 원래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거죠. 그런데 법원의 입장에서 논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법원이 뭐와 다르게 재판하고 싶다? 공소장과 다르게 재판하고 싶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법원은 실체 진실을 밝히고 싶은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강도인데 검사가 절도죄로 공소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판사는 뭐야? 이게 왜 강도를 절도로 공소 제기한 거야? 도대체 얘 뭐 술 먹었나? 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판사는 실체 진실을 밝히고 싶으면 뭘로 재판하고 싶어요? 강도로 재판하고 싶은데 공소장이 뭘로 돼 있어? 절도죄로 돼 있잖아. 그럼 원래 불거분리 원칙상 공소장에 기재된 대로 재판해야 되는 게 맞는데 판사는 다르게 재판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때 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어요? 첫 번째,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 야, 검사 바꿔라. 이거 절도 아니거든? 강도로 바꿔. 그래 내가 강도로 재판할 거 아니냐? 하죠? 두 번째, 검사가 안 바꾸면 공소장을 절도로 놔두고 법원이 그냥 강도로 재판해버릴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조건이 필요하죠. 법원이 실체 진실을 밝히는 건 좋아. 공소장에 절도로 돼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강도야. 나는 강도로 재판하고 싶어.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건 좋아. 다만 진실을 밝히더라도 한계가 하나 있죠. 진실을 밝혀도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거야.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만 진실을 밝히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절도로 공소되게 돼 있는데 판사가 강도로 재판하고 싶다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강도야. 근데 강도로 딱 재판해버리면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가잖아요. 그럼 그때는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공소장에는 강도로 돼 있는데 내가 재판하고 싶은 게 뭐야? 절도야. 그럼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안 주잖아. 강도고 이건 절도니까. 그때는 해버려도 된다야. 그때는 진실을 밝혀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였어요?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해서. 근데 둘째 줄 뭐라고 돼 있어요? 불이익을 주지 않느냐고 딱 써놨잖아. 그러니까 불이익을 안 주면요 무조건 변경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뒤에 날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불이익을 주지 않느냐는 말이 없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셋째 줄에 뭘 바꾼대요? 피해자를 바꾼대요 그러잖아. 피해자를 바꿀 때는 변경 없이 할 수 있다고 배웠죠. 여러분 우리 사기죄에서 꼭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는 뭐였어요? 사기죄에서 변경 없이 판사가 못하는 거, 꼭 변경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사기의 핵심은 기망이라고 했잖아. 뭐라고 속이는가를 바꿀 때는 변경을 꼭 해야 된다. 변경 없이는 못한다. 그러나 사기죄에서 기망의 내용 빼고 피해자 이런 건 바꾸는 건 상관없다. 야 상관없다. 이런 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건 1번은 둘째 줄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요. 불이익을 주지 않는데 변경 없이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변경 없이 할 수 있다. 야. 2번은 여러분 횡령죄하고 배임죄 많이 했죠. 우리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다시 말해서 피고인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 거 뭐 있었죠?
분리, 수, 배, 장.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쪼개는 거. 쪼개면 피곤한테 좋으니까. 이건 뭐예요? 죄수 문제. 풍성개수. 실경이다, 상경이다, 포괄일제다. 이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배임과 횡령 문제. 작물 취득과 작물 보관 문제. 이거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써요? 변경 없이 할 수 있다요. 변경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피고인에게 뭘 주지 않는다?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알겠죠? 이거. 그래서 지금 2번에 배임과 횡령은 불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변경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3번은 살인죄와 뭡니까? 폭행치사네. 살인죄와 폭행치사는 변경해야 됩니다. 왜? 우리 변경이 꼭 필요한 거 외워야 되는 거 중요한 거 두 개 뭐라고 그랬죠? 고의, 과실, 미수, 예비음모. 이 두 가지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꼭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어요. 고의, 과실, 미수, 예비음모. 살인, 고의범이잖아. 폭행치사는 과실범이고. 고의범을 과실범으로 바꾸려면 변경 필요합니다. 고의범과 과실범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준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불이익을 주냐? 형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고의범을 과실범으로 하면 형이 오히려 줄어들죠. 미수를 예비로 바꿔도 형은 줄어들어요. 근데 왜 피고인에게 불이익이라고 그래요? 피고인이 방어를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준비를 못한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고의범과 과실범은요, 재판의 대상이 완전 다르죠. 여러분, 간호사가 환자 한 명 죽였다고 쳐봐요. 간호사가 환자를 죽였어. 근데 검사가 의사를 공소제기하면서 뭐라고 하면 의사가 죽였다 이렇게 버린단 말이야. 고의범처럼. 그럼 의사는 뭘 주장합니까? 법정에서 나는 안 죽였다 막 싸운다고. 안 죽였다고 막 싸워. 그랬더니 공장을 바꿔. 그래, 네가 죽인 건 아닌데 네가 간호사를 관리해야 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로 간다 이렇게 버리네. 그럼 의사는 갑자기 뭐라고 그래? 나는 지금까지 뭐만 갖고 싸웠는데 내가 죽인 게 아니라 누가 죽였다? 간호사가 죽였다 이렇게 막 싸웠단 말이야, 법정에서. 그럼 나는 뭐만 갖고 싸웠어요?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주사를 찌른 사람은 누구다? 간호사다. 왜 자꾸 나를 갖고 그러냐라고 싸웠어. 근데 갑자기 그러고 뭐라고 그래? 법정에서 재판하다가. 그래? 알았어. 그러면 지금부터는 간호사가 찌른 걸로 할게. 대신에 너는 관리 책임. 갑자기 해버리면요, 의사가 뭐라고 그럴까? 갑자기 관리 책임 얘기하면요, 난 그 부분 생각 못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지금 싸운 거 뭐만 갖고 싸웠어요? 내가 안 죽였다는 것만 갖고 싸웠잖아. 근데 갑자기 뭐라고 그래? 그럼 네가 간호사를 관리 감독을 잘했어야지 이렇게 갑자기 물어버리면요, 그 부분은 내가 준비를 안 해갖고 왔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잠깐만요, 판사님. 이제는 그러면 내가 안 죽인 거 인정하는 거죠? 그건 네가 안 죽인 거 인정해. 간호사가 찌른 거 인정할게. 근데 간호사가 찔러도 네가 의사니까 관리를 했어야지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의사는 뭘 갖고 다퉈야 돼요? 나는 관리 책임을 다 했다. 내가 할 만큼은 다 했다는 걸 또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간호사 불러다 놓고 교양도 시켰고 확인도 했고 했는데 간호사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입증을 해야 돼. 그러려면 또 준비해야 되잖아. 그 부분 또 준비해야 돼요. 고의범과 과실범은 재판의 대상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재판의 대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뭐 할 시간을 줘야 돼? 준비할 시간 줘야 돼요. 그럼 꼭 뭘 해야 돼? 공소장 바꾸고 공소장 바꾼 거 보내서 준비해 갖고 오라고 해줘야 된단 말이야. 고의과실과 미수예비 업무가 그런 의미란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외우셔야 돼. 살인과 폭행치사는 고의과실이에요. 이거는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없습니다. 4번에 상해 정도의 차이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해 정도의 차이는 변경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거는 3번. 자, 전문법칙. 상업장부, 항해일지, 진료일지,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법 몇 조? 315조 몇 호? 2호. 업무상 작성하는 통상문서. 315조 1호에 가 있는 문서가 뭐예요? 공무원이 작성하는 문서. 2호. 업무상 작성하는 문서. 요거 2호잖아. 1항. 그 2호. 그래서 업무상 작성하는 문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우리 판례가 수첩을 이걸로 봐준 거예요. 수첩을 이걸로 봐준 건데 어쨌든 2호예요. 2호. 업무상 통상문서. 당연히 증거력 있다. 2번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이 도달하게 하는 일을 하였다는 공사실. 무슨 죄? 협박죄. 자, 협박죄에서 문자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 전문 증거냐? 왜냐하면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 적힌 게 말이 적혀 있잖아요. 죽여버리겠다. 그럼 말이 적혀 있단 말이야. 말은 증거로 쓰려면 무슨 법칙이 적용된다? 전문 법칙이 적용된다. 그럼 말은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판사는? 전에 들으면 안 된다. 꼭 그 말하는 사람한테
직접 들어야 된다. 이게 전문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뭐하고 똑같냐면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한테 직접 들어야지 전에 들으면 안 된다예요. 그럼 반드시 누가 법정에 나와야 돼요? 목격자가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목격자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요, 전문법칙을 다르게 표현하면 본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들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본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법정에는 꼭 본 사람이 나와야지 본 사람한테 전해 들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격자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본 사람이 나와야지 들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들은 사람이 나와도 전문 증거가 아니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전해줘도 어떤 말을 직접 그 사람이 입을 통해서 듣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입을 통해 듣거나 서류로 보거나 뭐 녹음 테이프거나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을 받아도 그거를 전문 증거가 아니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언제? 소리는 본 사람이 원래 목격자죠. 근데 들은 사람이 목격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들은 사람을 목격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고. 자, 보세요. 협박 사건은 누가 목격자예요? 협박 사건은 누가 목격자입니까? 협박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목격자인 거예요. 명예훼손 사건은 누가 목격자예요? 명예훼손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목격자인 거예요. 그러면 꼭 목격자는 본 사람만 목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누가 목격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들은 사람이 목격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들은 사람이 목격자가 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를 증명하는 거는, 그 말을 했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그런 말 했어요. 왜? 내가 들었어요. 이게 목격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본 사람이 목격자지만 들은 사람이 목격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 들은 사람이 목격자가 되는 경우 어느 경우?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문제가 될 때, 했는지 안 했는지가 문제가 돼. 이걸 우리 법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판례가 원진술의 존재 자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면 그때는 그건 전문 증거로 보지 않는다야. 그러면 휴대폰 문자 메시지, 주로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협박 사건이나 명예훼손 사건이에요. 대부분이 다. 협박 사건이나 명예훼손 사건은요, 그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목격자야. 그럼 들은 사람이 나와야 돼. 본 사람이 꼭 들은 사람이거든. 똑같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협박 사건이나 명예훼손 사건은 주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협박 사건에서 문자 메시지가 법정에 증거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뭘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를 증명하는 거예요. 했다는 것 자체를 증명하기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전문 증거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전문 증거가 아닙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3번. 우리 수사보고서의 검증의 결과 기재한 거, 이거 증거로 쓸 수 없다. 우리 검증의 결과는 어디다 적어야 돼요? 검증조서에 적어야 돼요. 검증조서에. 수사보고서에 적으면 안 됩니다. 수사보고서는 우리 실무상 언제만 수사보고서를 적을 수 있냐면 다른 양식이 없을 때만 적을 수 있는 게 수사보고서예요. 다시 말해서 검증은 검증조서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피의자 신문에 있으면 뭘로 적어야 돼? 피의자 신문조서를 적어야 돼요. 수사보고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이것도 우리 311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나오면, 어렵게 나오면 요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311조에서는 여러분 311조가 쉽게 나오면 뭐가 나와요? 311조 번지수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 311조에서 당연히 증거로 쓸 수 있는 건 5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공비, 거인, 검증, 요 5개밖에 없어. 공판조서, 공판, 준비조서, 증거 보존에서 작성한 서류, 증인신문에서 작성한 서류, 검증조서, 요 5가지란 말이에요. 요 5개 말고는 311조로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게 이 5가지 외우셔야 돼. 공비, 거인, 검증. 적부신문조서 없어요. 311조로 뭐다. 판결문 여기 없어요. 311조는 요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증거보존과 증인신문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수임판사가 하는 거죠. 수임판사가. 그럼 수임판사가 이 증거보존이나 수상 증인신문 할 때 작성한 서류는 311조로 가는 게 맞는데, 뭐가 문제가 됐느냐? 수임판사가 증인을 불러다가 증인신문을 하면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할 건데, 이 증인신문조서는 어떤 내용이 적습니까? 누가 묻고? 수임판사가 질문을 하고 증인이 답변하는 내용을 적은 걸 얘기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증인신문조서를 봐서 몇 초로?
311조로 인정해 주는데 이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우리 증거보도나 증인신문 할 때는 참여권이 보장이 되잖아요. 참여권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 증인신문 할 때 누가 참여할 수 있다? 피의자가 여기 참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피의자가 참여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증인신문을 작성하는데 수임판사가 증인신문한 게 작성이 됩니다. 일단 수임판사가 묻는 내용, 뭐 당신이 목격했습니까? 묻는 내용, 증인이 대답하는 내용 이게 적힐 거예요. 그럼 또 수임판사가 또 묻고 증인이 대답하고 이런 내용이 적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럼 이 부분은 법원이 당연히 읽을 수 있다. 몇 조에 의해서? 311조에서 당연히 읽을 수 있는데 이렇게 수임판사가 증인신문할 때 옆에 누가 참여하고 있어요? 피의자가 옆에 딱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피의자는 수임판사와 증인의 대화를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피의자가 겐세이를 끼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중간에 끼어든단 말이에요. 수임판사가 증인한테 그러는 거야. 피의자가 범인 맞아요? 이게 증인이 뭐라고 그래? 예, 범인 맞습니다. 라고 하니까 피의자가 중간에 딱 끼어들어서 뭐라고 그래? 야! 하고 들어가는 거지. 피의자가 누구한테? 증인한테. 야! 너 지금 너 나랑 친구지? 친구가 돼갖고 자식아 내가 죽였다 그러면 돼? 막 싸운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내가 죽인 거는 맞지만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적었단 말이야. 이게 증인이 또 뭐라고 그래? 미안하다 친구야. 이렇게. 미안하다 친구야. 내가 이거 거짓말하면 나도 위증죄로 처벌받잖아. 이거 어쩔 수 없지 않냐? 막 이렇게 그래도 안 되지 자식아. 뭐 싸우마. 그래서 네가 나하고 무슨 관계돼? 지금 나랑 뭐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그럴 수가 있어? 증인이 뭐라고 그래? 물론 그건 알지만 미안하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판사가 물어보잖아. 막 둘이 막 싸운 내용이 여기 적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311조에서 법원이 당연히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라는 부분이에요? 여기를 읽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못 읽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읽지 말라는 거야. 이건 311조 인정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311조에서 당연히 읽을 수 있는 건 수임판사가 증인을 불러다 놓고 수임판사가 묻고 증인이 대답한 그 부분만 읽으라는 뜻이에요. 법정에서. 뭐는 읽지 말라는 거예요. 피의자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피의자와 증인이 대화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건 여기 아무리 적혀 있어도 못 읽는 거예요. 여기는 311조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법원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여기 가리고 읽어야 돼요. 가리고. 알겠죠? 요 말이에요. 지금 거기 보시면 자,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불응 절차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증인의 증언 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다만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해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전자에 증인에게 반대 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었을 뿐이라면 위 조서는 공판준비 공판길에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고 반대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에 관련한 184조에 한 증인신문 조서도 아니고 원래 우리가 말하는 311조로 인정하는 이 증인신문 조서라는 건 수임 판사가 증인에게 묻고 답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 피의자가 증인하고 대화하는 내용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몇 조로 인정할 수 없다. 311조 인정할 수 없다. 그죠? 4번은 그래서 틀렸고요. 참여재판 사형 무기 몇 사람? 사무원을 구한다. 9명. 그 외 기타는 7명. 기타를 친다. 7명. 그 다음에 인정하면 오인한다. 5명. 맞죠? 그 다음에 니은번 20세 이상 중에서 배심을 뽑죠. 근데 20세 이상 중에서 배심은 하면 안 되는 사람 결격 사유 한복 지비 자선하면 싫어했죠. 결격 사유 여기셔야 돼. 여기잖아요. 여기 지금 집행유예 받고 2년 안 된 사람 결격 사유입니다. 결격 사유. 따라서 배심이 될 수 없다. 예. 배심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디귿번 이거 조금 아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선 높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 의원도 배심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을번 배심원이 법정에서 폭언 그 밖에 부당한 언행을 해서 공판 절차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배심원 해임 결정을 받았대요. 불복할 수 있을까요? 자, 결정에 대한 불복은 우리 맨날 했잖아. 결정에 대한 불복은 일단 뭘부터 확인하고 즉시 항고할 수 있나 확인하고 즉시 항고 안 되면 뭐 밖에 안 돼요. 이제 보통 항고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 불복 결정에 대한 불복은 암기하지 마시고 항고가 이건 되더라 이건 안 되더라 이렇게 외우지 말고 우리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나오면 첫 번째 뭘부터 검토한다? 즉시 항고가 우선이니까 즉시 항고할 수 있는가를 먼저 검토합니다. 즉시 항고는 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되니까 뭘 외운다? 규정을 외운다. 그래서 우리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거 외운 거 뭐 있었어요?
공정기, 재정, 상가에 가면 횟집이 있는데 그 유치한 제비를 배제하자 이랬잖아요. 자, 이게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공정기, 재정, 상가 이게 뭐였죠? 기각에서 가요. 공소기가, 정식재판 청구기가, 기피신청기가, 재정신청기가, 상소기가. 얘들은 기각들만 되니까 외우셔야 되고, 회가 뭐였어요? 상소권, 회복 청구에 관한 결정, 집행,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구속, 취소, 집행유예, 취소에 관한 결정, 재심에 관한 결정, 돈 나오는 거 다 이리로 나왔죠. 돈, 비용, 그 다음에 배제 결정. 참여재판에서 즉시 항고되는 거 배제 결정.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안 들어갔잖아. 그럼 즉시 항고 안 되죠? 그럼 즉시 항고 안 되면 그 다음 확인하는 게 뭐라고 써요? 이것만 확인하면 되잖아. 보통 항고할 수 있는가? 보통 항고는 압구보 유시만 된다고 그랬죠? 압수, 구금, 보석, 감정 유시에 관한 거. 이거 아니잖아. 그럼 결론이 뭐예요? 불복할 수 없다죠. 이걸 그냥 법원에 결정해 있는 걸 다 외우시면 안 돼. 어차피 즉시 항고할 수 있는가도 자꾸 물어보니까 이거 어차피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공정기, 재정상가, 회칙, 구유치제비 배제는 박스 문제로도 나와요. 다음 장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외우셔야 돼. 이거 어차피 외워야 되면 이거 외우시고 압구보 위치만 검토하시면 돼. 여기에 둘 다 해당 안 되면 불복할 수 없다요, 당연히. 그죠? 당연히. 그래서 이건 불복할 수 없다요. 참여재판에서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배제 결정하고 과태료 때리는 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복할 수 없다고. 미음반에 우리 무의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할 수 없다죠. 그래서 이게 다 맞는 거고. 자, 16번. 증거동의. 피고인의 변호인은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이죠.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동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증거 동의했던 것을 나중에 뭐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철회를 하려면 언제 할 수 있어요? 증거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만 가능하죠. 완료돼 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증거 동의를 우리말로 바꾸면 뭐라고 그랬어요? 읽으세요잖아. 읽으세요. 그 증거 읽으려면 읽으세요. 이게 증거 동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증거 동의를 해놓고 못 읽게 하려면 다 읽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증거조사 완료돼 버렸으면 다 읽어버렸잖아. 그때 와서 읽지 마세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완료되기 전에 해야 돼요. 완료 후에 한 거 안 됩니다. 후에 틀렸고. 이번에 검사학성 피고나 인제된 진술조사에 관해서 피고인이 자기가 법정에서 한 말과 다른 부분은 부동의한다. 이거 무슨 뜻이다?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2번이 맞고, 3번에 피고인이 경찰 작성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고 한 거라고 지금 주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착오를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착오로 동의를 했으니까 내가 동의한 거 없던 걸로 해주세요. 우리 여러분, 우리 형사소송에서 있었던 걸 없던 걸로 하는 경우는 쉽게 안 해줍니다. 그거는 중요한 요건이 있어요. 우리 판례는 있던 거를 착오라고 해서 그래 네가 동의했던 거, 네가 고소 취소했던 거, 네가 상소를 포기했던 거, 그거 그래 없던 걸로 해줄게. 네가 고소 취소 안 한 걸로 해줄게. 상소 포기 안 한 걸로 해줄게. 증거 동의 안 한 걸로 해줄게. 라고 하려면 우리 판례가 뭘 요구하냐면 그 사람은 책임이 없어야 돼요. 내 잘못이 아니어야 돼. 내가 증거 동의를 했다가 지금 와가지고 없던 걸로 해달라고 하면 내 잘못이 아니어야 돼. 그때 동의한 것 자체가. 그게 더 중요한 건데 우리 판례 옆에 셋째 줄 뭐라고 되세요? 옆에 누가 있었대? 변호인이 있었대잖아요. 옆에. 변호인이 그 동의시 공판정에 제정하고 있었으면 피고인이 증거 동의가 뭘 몰라서 그랬으면 누구한테 물어보고 변호인한테 물어봤어야지. 지가 안 물어보고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없던 걸로 해달라고 하면 절대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게 증거 동의에 하자가 있다면 내가 그 증거 동의를 없애줄게. 안 했던 걸로 해주겠는데 네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 증거 동의는 적법이 돼버리는 겁니다. 유효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에 우리 긴급 체포해놓고 사후영장만 되면 위수중. 자, 위수중 증거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죠. 우리 위수중인데 증거동의해서 쓸 수 있는 거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위수중이면 증거로 못 쓴다. 증거동의하면 쓸 수 있다. 딱 두 개. 이 두 개 빼고는 증거동의해도 못 쓴다죠. 뭐뭐 있었죠? 증증이잖아. 증증. 하도 징징대서 해줬다고 그랬죠. 위수증은 증거동의 하면 안 되는데 되는 거 증언 번복조서. 공소제기 후에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을 검사가 불러다가 자기 방에 불러다가 번복시키는 경우 하나하고, 또 하나가 증인신문에서 참여권 침해한 거. 자, 요 두 가지는 위수중이긴 하지만 뭘 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증거동의하면 쓸 수 있다야. 이거 말고 나오는 모든 위수중은 결론이 뭐예요? 증거동의 해도 못 쓴다야. 해도 못 쓴다. 알겠죠? 얘네 틀린 거야. 그래서 지금 위수중이잖아. 근데 뭐 동의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안 되는 거 이거는요. 그래서 맞는 거는 2번. 자, 17번 보강법칙.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하고 진실하다고 인정될 정도. 진실성 담보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직접 증거든 간접 증거든 상관없다. 이거까지 해놓고 뒤에다 이상한 말 하나 붙여놨죠. 객관적 구성 요건에 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 된다? 아니잖아. 진실성만 담보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구성 요건 인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1번 뒤에가 말이 안 되고요. 2번 우리 자백 보강 법칙이라는 것은 피고인의 자백은 몇 프로란 뜻이다? 50%란 뜻이다. 피고인의 자백은 50%이기 때문에 보강이 필요하다 이 뜻인데, 우리가 50%인 자백은 누구의 자백만? 피고인의 자백일 때만. 그러면 공동 피고인, 공범인 공동 피고인들은 피고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50%가 아니라 몇 프로다? 100%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유죄를 때릴 수 있다. 뭐가 필요 없다? 보강 증거 필요 없다. 그게 첫 줄하고 둘째 줄 얘기예요. 우리가 310조에서 50%라고 하는 자백에는, 그 피고인의 자백에는 누구의 말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말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말은 다른 공동 피고인의 범죄 시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즉 100%의 효과가 있다. 또 서로 뭐가 된다?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3번 자동차 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보강이 되죠? 4번에 그다음에 뇌물 수수를 하진 않았지만 만났던 거 청탁받은 거 인정해도 보강 증거 됩니다. 이건 다 판례니까. 그래서 틀린 거는 1번. 자, 18번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사실이 포함되지 않았다. 판결이에요? 결정이에요? 결정이죠. 결정. 우리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4가지가 경포취사잖아요. 경포취사. 그 경포취사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이거잖아. 범죄될 사실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거 포함되지 않은 거. 그래서 공소가 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가 결정이다. 자, 니은번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 사실에 적용할 법령은 재심 판결 당시다. 그래서 법원은 재심 대상 판결 당시 법령이 변경됐다면 재심 대상 판결하고 재심 판결하고 무슨 차이예요? 재심 대상 판결 당시와 재심 판결 당시 같은 말입니까? 그 똑같은 말이면 그냥 읽으시면 안 돼.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요. 우리 재심도 2단계 구조 갖고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 청구가 들어오면 무조건 재심을 해주는 건 아니다. 해줄까 말까를 먼저 뭐 하고 심리하고 결정을 한다. 그럼 이 심리는 뭘 해주는 거예요? 재심 사유가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봐서 재심 사유가 있으면 재심 개시 결정을 해주고, 재심 사유가 없으면 기각이죠. 이건 안 하는 거고,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때 뭘 해줘요? 재심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때 뭐가 나와요? 판결이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심 판결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게 알겠죠? 요걸 재심 판결이라고 하는 거고, 재심 대상 판결은 뭐겠어요?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 재심 청구는 언제 합니까? 유죄 확정 판결이 있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재심 청구할 거 아니에요. 요 유죄 확정 판결은 뭐예요?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 이렇게 한다면 이게 재심 대상 판결이에요. 알겠죠? 원래 유죄를 받을 때, 이거는 지금 재심할 때. 그럼 법이 유죄를 받을 때 있던 법이 구법이 바뀌어가지고 재심 판결할 때 새로 바뀌어버렸다는 거 이렇게요. 그러면 구법을 적용해야 돼요? 신법을 적용해야 돼요? 이거 적용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 적용하라. 새로 바뀐 거 적용하라. 이 재심은 바뀐 걸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 지금 간통죄 없어졌죠? 간통죄 없어졌잖아. 간통죄가 있었을 때 유죄 받은 사람이 있죠? 간통죄가 있었을 때 유죄 받은 사람이 재심 청구해서 재심 받으면 이거 뭘 적용해야 돼? 지금 거 적용해야지. 과거에 재심
간통 때 이스트 적용해버리고 얘는 계속 유죄 나와버리지. 지금으로 하면 무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죄 판결 떼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심 판결을 할 때는 재심 판결 당시 법령이에요. 알겠죠? 재심 판결 당시 법령. 다시 말하면 바뀐 거 적용하라 이 말이에요. 바뀐 거 적용하라. 그러다 보니까 재심 판결 당시 법령인데, 자, 셋째 줄.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범죄 사실에서 재심 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되는데, 판결 당시에 봤더니 그 법이 폐지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럼 현재 법을 적용해야 되니까 폐지된 걸로 처리해야 되잖아. 그럼 폐지됐으면 뭐야? 확사, 시패니까 뭐 때려야 된다? 면소 때려야 된다 이거잖아요. 면소 때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재심을 했다면 지금 새로 재심할 때 그때 법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법을 적용하지 말고 현재 법을 적용하려고 봤더니 현재 법이 폐지됐으면 폐지된 걸로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때려야 된다? 면소 때려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기판력에서 시적 관계에서 약식 명령은 송달시예요, 발령시예요? 발령시잖아. 약발 배웠죠? 송달시가 아니라 발령시. 그냥 간단히 틀렸어요. 거기는 송달시 X. 발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니을반. 우리 특별 사면이 됐어도 뭘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청구할 수 있다. 그럼 특별 사면이 돼서 재심 청구가 됐는데 재심을 해보니까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유죄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유죄를 때릴 때면 뭘 선고하게 돼 있어요? 형을 선고하게 돼 있어. 근데 형 선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왜? 재심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재심은 우리나라는 이익재심만 허용하기 때문에 재심을 해서 더 불리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얘는 특별 사면을 받은 놈이야. 특별 사면을 받은 놈은 처벌을 안 받죠. 근데 재심 청구했더니 유죄 나왔다고 해서 징역 1년 때려버리면 재심 청구해놓고 불이익을 받잖아. 그러면 얘는 특별 사면을 받았으니까 형을 안 받을 놈인데 재심을 해봤더니 유죄야, 유죄. 그 유죄를 때리긴 때려야 되겠는데 형을 때려버리면, 전에 특별 사면 받은 놈을 형을 때려버리면 불이익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 형을 못 때리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익변경 때문에 피고인에서 뭘 하지 않는다?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때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 불이익변경의 효력이에요. 여러분 불이익변경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강간은요 형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있습니다. 벌금 못 때려요. 강간은 벌금 못 때린단 말이야. 강간은 반드시 뭘 때려야 돼? 징역을 때려야 돼요. 근데 1심에서 이 사람이 강제추행으로 원래 공소적이 돼가지고요 벌금을 받았어. 벌금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쳐봐요. 근데 피고인만 항소했어요. 그럼 뭐가 적용되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죠. 2심에 봤더니 강제추행을 강간으로 공소장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공소장 변경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강간으로 딱 바꿨더니 강간이야 얘가. 그러면 강간은 형을 어떻게 때리도록 돼 있다고요? 3년 이상의 징역을 때리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징역 1년 딱 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때려요. 1심에서 벌금 나왔잖아. 불이익변경 때문에 징역을 못 때리고 할 수 없이 뭘 때릴 수밖에 없어요? 벌금 1,000만 원 때릴 수밖에 없어. 이게 불이익변경 효력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돼 버리면요 법대로도 못해. 더 세게를 못 때려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유죄 받은 놈이 얘가 특별 사면을 받은 놈인데 특별 사면은 형을 집행해야 하네요. 형 안 받잖아 얘는. 근데 얘가 재심을 해가지고 재심해 봤더니 유죄가 나와버리네. 그럼 유죄가 나오면 원래는 뭘 때려야 돼? 징역을 때리든 뭔가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딱 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형을 안 받는 놈이 재심 청구했다가 형을 받아. 말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심에서는 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더 세게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형이 없으니까 유죄라고 해도 형을 못 때리는 거야. 이렇게 더 불리해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거 지난번 시험에도 나왔었죠. 또 나왔어요 이게 지금요. 자, 그래서 거기 디귿만 틀렸습니다. 기억 디귿 2개 틀렸네. 기억 디귿. 자, 19번 불이익변경.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2번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있어서 원심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에 불구하고 그 형만 같다면 우리 불이익변경 뭐만 중하지 않으면 된다? 형만 중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금방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강제추행죄가 강간으로 변경돼도 불이익은 아니에요. 형만 중하지 않으면 돼요. 자, 그다음에 3번 집행유예하고 집행면제하고 뭐가 더 유리하다고요? 집행유예가 더 유리하다고 그랬잖아. 유예, 유자 생각하라고 그랬죠. 집행유예, 유리한 거야 이게 더. 집행면제는 면제만 하지만 집행유예는 형 선고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전과가 없어져버려요. 전과가 집행유예는. 그래서 집행유예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4번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졌어요.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서 무슨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분립변경이 적용 안 되죠. 우리 분립변경은 피고인만 상소했을 때 적용되니까. 근데 그 네 번째는 말이 안 돼요. 이게 4번 설문도 판례 문장을 바꾸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써놔서 뭐 사건이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개의 범죄별로 분립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그 앞에가 경합범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1심에서 경합범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거 유죄, 이거 무죄입니다. 자,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항소를 합니다. 유죄 부분은 누가 항소하겠습니까? 이건 피고인이 항소하겠죠. 이건 피고인이 항소합니다. 이건 누가 항소했어요? 이건 검사가 항소한단 말이에요. 양쪽이 다 항소를 하게 되면 둘 다 올라가죠? 그죠? 그럼 2심은 둘 다 재판하게 됩니다. 근데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잖아. 검사는 뭘 하는 겁니까? 무죄가 잘못됐다. 뭘로 바꿔달라? 유죄로 바꿔달라는 뜻 아니에요. 그럼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무죄가 뭘로 바뀐다? 유죄로 바뀐다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형을 어떻게 때립니까? 합쳐서 다시 때리잖아. 합쳐서 다시 때리죠. 근데 어쨌든 보세요. 얘가 유죄일 때 징역 2년을 받았고 얘는 무죄였었어요. 근데 합쳐서 다시 때릴 때 징역 3년 못 때립니까? 때릴 수 있습니까? 검사 상소했잖아. 얼마나 더 세게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검사 상소했기 때문에. 이거 경합범이잖아. 경합범일 때 이거를 얘하고 얘 따지고 얘하고 얘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딱 잘라가지고 이거는 분리인 거 따지고 이거는 분리가 아닌 거 따지고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분립변경 항상 뭐만? 결과만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결과만 가지고. 여기에서 만약에 징역 2년이 나왔다면 분립변경은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건 분립변경 자체가 아니야. 왜? 검사 항소했기 때문에 분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더 세게 때리든 더 낮게 때리든 아무 상관 안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경합범을 피고인만 항소한 거는 요거는 가지고 분립변경 따지셔야 되고 요거는 검사했으니까 이건 분리가 안 따지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합쳐서 하는 겁니다. 합쳐서. 그래서 이거를 개개의 사실별로 따지는 게 아니라 검사가 항소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분리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요. 분리 여부 따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분립변경이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 여부를 판단한다는 말 자체가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분립변경이 적용되지 않지만 해놓고 넷째 줄이 틀린 거예요. 개개의 범죄별로 분립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왜? 검사가 항소해버렸기 때문에 분리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아예 없어요. 알겠죠? 분립변경 적용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 4번이 틀렸고 20번. 이번 우리 1번은 조문입니다. 지방법원과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서 법원에 관한 사무에 관계없이 청구사건 심판할 수 있고요. 2번. 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때? 피고인이 안 나와도 될 때. 우리 피고인이 직결해서 안 나와도 되는 건 벌금과 과료 때릴 때는 안 나올 수도 있죠. 구류 때릴 때는 피고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개정해야 돼요. 그래서 구류에 처할 경우는 개정해야 된다. 그러면 3번도 같은 말이죠. 피고인에게 과료를 선고할 때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벌금도 출석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벌금을 있을 때는 출석해야 된다. X. 그 다음 우리 정식재판 청구에서 주의할 게 뭐라고 그랬죠?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할 때는 누구한테 제출한다? 서장에게 제출한다. 경찰서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두 개 주의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서장에게 제출한다.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입니다. 잘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헷갈리거나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서 조금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헷갈렸든 실수를 했든 다음부터는 실수 안 하셔야 되니까 내가 학권 헷갈렸던 거거나 실수했던 부분은 꼼꼼하게 챙기셔서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물론 뭐 내일 여러분 다 합격해버리면 제일 좋고 그렇죠? 하여튼 좋은 결과 나와서 내일 좋은 소식 전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